국내 증시가 이른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지명으로 인한 워시 쇼크에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워시 지명자의 통화 정책이 금융시장에는 비우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깔렸는데요. 매파냐, 비둘기냐, 그것도 아니면 매둘기냐, 여러 해석 속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워시 쇼크를 일단 뛰어넘은 국내 증시는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미나게 출렁였던 국내 증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김동섭 대표, 신영증권 이상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다음 날 바로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정말로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그런 모습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코스피 상단을 7,500포인트까지 높여 잡았더군요. 이게 너무 얻어맞았다가 막 환호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좀 얼얼해요. 뒤통수가 얼얼하고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7,500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의 어떤 강한 흐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예, 저는 국내 증시는 이견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얘기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특히 이제 이익 사이클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사실은 훼손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계속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유동성. 지금 거의 시장이 물밀듯이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정도로 국내 유동성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최근 미국 증시가 다소는 사실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 이제 드는 게 이제 치프레이션입니다. 이제 반도체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역설적으로 말해서 치프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보면 국내 증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500까지 나왔어요. 네. 대표님. 이렇게 되면 지금 요즘 나오는 보고서 이 전망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상단이 이렇게 계속 열려 있는 상황.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높은 짓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 맞다.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다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항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술적으로 왜 저항대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원래 나타나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아닙니까? 이제 파동을 한번 타면 그 파동의 어떤 기술적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동을 이탈해 버리면 새로운 파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 들어갔어요. 이게 일봉, 주봉, 월봉, 연봉까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연봉도 바뀌었어요? 연봉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새로운 파동이 쭉 뻗어나가는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오면 두 번째 파동을 만드는 과정을 찾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사실은 늦은 자리가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점부터 올라온 거를 보면 고점 기술적 분석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파동이 돌파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완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출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JP모건 같은 데서는 7,500 제시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술적 연봉 같은 거 보면은 7,500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왜냐면 원파동을 새롭게 만드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2007년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올 때, 2,080 올라올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파동을 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파동이 나온 게 이 연장선이 이번에 사실 3,500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서 새롭게 파동이 나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포모 현상에서 산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사야 될 자리일 수 있다. 저는 원래 이제 고점이라든가 저점을 이렇게 잘 찾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고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5,321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조정이 내렸잖아요. 며칠 전에 조정이 나와서 이게 여기 저항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하루 만에 올라왔던 시점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망했을 때 2,740을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100포인트 뺐다가 다음날 100포인트 다시 올려서 쭉 뻗은 날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이 요번 주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과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새로운 파동을 만드는 첫 번째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홀딩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화랑이니까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다 뭐 신도 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서도 쓰고 전망도 하셔야 되는 현역에 계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달프시겠어요. 너무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투톱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도 계속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뭐 반도체 이제 전자와 닉스가 합쳐서 시가총액 비중이 한 38%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수 레벨의 상단을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기업의 기여도가 이전과 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네. 네, 또 이익 추정치를 봤을 때 사실 반도체 외에도 저희 산업재라든지 특히 증권 계속해서 EPS 추정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낮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계속 올라오면서 대표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년 평균치의 밑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서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덜하고 심지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제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도 좀 이렇게 1위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강세가 어떤 분위기에 쓸려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도 타당성이 다 입증되고 있는 강세다라고 제가 해석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위원님, 월요일에 코스피가 5%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바로 또 6%대 더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상치유가 경신했잖아요. 이 변동성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예, 뭐 최근 뭐 오늘 장도 뭐 결국 보면은 뭐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엇갈려고 하고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큰 폭으로 매도 사이트가 그 다음 날도 매수 사이트가 사이트가. 이것도 진풍경이었어요. 예, 진풍경. 사실. 예. 네. 근데 뭐 일단 하락 배경 자체가 다소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뜬금없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케빈 워시가 뭐 매파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양적 긴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산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뭐 금, 은 이러한 그 자산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월요일 날 국내 증시 또 아시아 증시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그 금은의 폭락 자체가 사실은 케빈 워시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 자체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사실은 있었겠고 네. 또 차익 실현이 할 때 사실은 뭐 울려고 할 때 뭐 빰맞은 격으로 이제 워시의 어떤 등장이 사실은 그러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 빠질 이유가 사실은 좀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앞서 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누구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항상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한 멘트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고 또 실제 이익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뒷받침이 되는 글쎄요. 저도 이러한 사이클을 사실은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네. 국내 어떤 이익 성장세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부분 거기에 이제 국내 뭐 각종 정책에 대한 기반화 어떤 유동성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월요일에 어떤 폭락 사태는 다소 좀 해프닝이 아니었나라는 쪽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폭락 그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시작된 것인가? 그만큼 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국내 주식 매수세에 대한 열풍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계시죠, 이상현 의원?
네, 지금 저희가 예탁금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증시 예탁금이 2월 2일자 기준으로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에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사실 1월 한 달간 저희 코스피가 24%, 코스닥도 이제 한 23% 오르는 동안 S&P 500과 나스닥이 거의 보합권을 유지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흔히 얘기하는 포모 심리도 사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에서 좀 많이 하시는 게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 사실 결국에는 이 산업들의 가장 필수적인 소재들이 메모리 반도체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HDD나 낸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레거시 업체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샌디스크, 뭐 마이크론, 그다음에 웨스턴 그리고 또 이제 시게이트와 같이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증시를 선방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더더욱 이제 반도체에 집중된 우리 증시에도 더 기회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학개미 운동이 정말 일어나고 있을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4천에서 5천 갈 때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주체였다면 이제 5천에서 6천 갈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주체로 나설 수 있겠군요. 근데요, 요즘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계속 사기만 하지는 않아요. 아, 이게 또 네, 다시 차익 실현도 하고 예,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어저께 같은 움직인다는 경우에는 2조 6조로 팔았어요. 그 전날은 4조 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 한쪽으로 몰려가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풀어주는 거를 잘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일 수도 있겠지만 단타치고는 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1%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더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개인이 사거나 매도하는 거를 잘하는 건 좋은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 때 붙어서 사고 매수를 해주면 더 잘할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한 편 먹고 개인 한 편 먹어서 가면은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 살 때 따라 붙거나 외국인이 살 때 따라 붙는 식으로 약간 흔들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은행에서 한 27조 정도가 다 주식시장으로 갔다 오죠. 그래서 은행이 한산해졌다.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이 설마 5천 가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5천을 갔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갔는데 15만 원 올라오니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그 상법 개정안을 3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어떤 개념이 약간 바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을 보고 국내 시장을 판단하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계속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사람 입장에서는 하다가 지금 못 사신 분이 따라붙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과거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이 행보할 때 국내장 혼자서 나홀로 간 적이 있습니다. 딱 그때 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다른 모습을 드디어 보여준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종목들에 대한 가치 재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이 과매수 국면, 기술적으로 과매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보면은 이 공포의 담을 타고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라서 지금 시장은 어쩌면 굉장히 출발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원래 옛날에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닥터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다른 상황이라는 닥터둠인데 지금 너무 닥터둠이 아니시네요? 예, 완전히 다른 상황. 근데 닥터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고점일 때만 부르주는데 그 고점을 너무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26년 정도 시황을 하면서 저도 처음 보는 시그널이고요. 그 시그널 속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약간 네. 붙잡아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딱 자막에 나오네요, 위원님. 우리 동학개미의 승부수가 통한 것입니까? 그러면? 뭐 일단 통했다고 봐야겠죠. 잘 됐네요, 그러면. 통해서 이기면 되죠. 일단 이기는 게 장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앞서도 뭐 처음 보셔도 저도 사실은 뭐 증권에서 한 30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장세 흐름이고요. 이게 뭐 우리가 IT 버블 때도 사실은 있었고 뭐 중국 부흥 당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급등 흐름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처럼 그 물론 이제 국내 증시가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약간 양극화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의 이익이 이렇게 전체 시장을 끌고 갈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어떤 흐름은 사실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전하다라고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도 상당히 좀 안전한 어떤 흐름인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개인 투자분들이 증시로 뭐 사실은 옮겨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좀 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승부수가 사실은 통할 수 있는 장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정부가 계속 부동산 쪽을 계속 누르고 자꾸만 증시를 계속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 쪽에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머니 무브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국내 코스피 뭐 반도체 이익 사이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실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뭐 여기서 뭐 급등은 아니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자체는 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연구원, 요즘에 신용융자도 개인들 많이 쓰죠. 뭐 이른바 우리 이제 B2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또 화제가 됐던 게 그 레버리지 교육의 사이트가 마비됐다면서요? 네. 그날 이제 코스닥이 급등했던 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1,700개나 상장사가 있는 회사이다 보니 네. 이제 코스닥 150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이클을 찾다가 좀 레버리지로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절대액 기준으로는 원래는 저희가 증권계에서 한 16조에서 18조면은 많이 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7조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 아마 좀 더 올라왔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30조래요. 네, 30조까지 알려줬습니다. 올라왔군요. 네, 저희가 하루하루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물론 신용융자라는 게 성격 자체가 뭐 건전한 자금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저희 시가총액이 증시가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합쳐서 지난해 연초에 이제 2,000조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4,000조 중후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 사이즈가 커지면서 절대액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용중고를 볼 때 저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 비중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놀랍게도 비중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가총액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내 증시가 이제 과열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반도체가 쉬어가면 방산이나 오늘 전 뭐 원자력 이런 데가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도 업종 내에서 업종 순환매가 조금씩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수가 급락하지는 않고 조금 하단이 지지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네.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반도체가 어떤 이제 미국발 이슈라든지 이런 거로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사이클 자체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네. 지수 하단은 좀 견고할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 장 모든 그 관계 주체들이 되게 행복한 고민을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행복한 순환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가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신고가 경신. 이제 하도 신고가 얘기가 많이 붙어서 입이 좀 이제 아플 정도인 건데 계속 가네요. 11% 급등하는 거 보면서 삼성전자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간 게 내 기억에 또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더 가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한번 나와서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지난번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밀고 늘어지면서 삼성전자가 1차 파동을 못 봤어요. 그때 하이닉스만 갔거든. 네. 그리고 5만 원대 물려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는 그 파동을 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가 4조 달러예요. 6천조.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다 합해봐 1조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가져 있는데 너무 비중이 작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은 완전히 슈퍼 을이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공급도 미리 좀 부탁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올해도 뭐 100% 이상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가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볼 때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보다 높다라는 게 이해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나라가 작은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 못 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서야 해소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저평가된 부분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격 뭐 110만 원, 120만 원 하는데 삼성전자 액면가 기준으로 하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액면가 100원인데 지금 그 가치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다 됐거든요. 하이닉스는 5천 원인데 지금 90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판단을 한다고 보면은 네. 하이닉스 가면 삼성전자 다시 또 가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레벨업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네.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도 목표 주가를 대폭 높여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모건 스탠리를 사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2024년 9월에 당시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해서 네. 뭐 이 속된 말로 겨울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는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정반대 양상이 펼쳐졌는데 이게 과연 이 상단을 어디까지 놓고 이제 봐야 되나? 지금 140, 150만 원까지 나왔으면 추가적인 반도체 투톱의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 한참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올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영업이익이 양사 합쳐서 거의 4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관건은 사실 2027년이 되겠죠. 이제 이 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자체가 과연 2027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라는 부분.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체가 이익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이 그림이 사실은 그려질 수 있느냐가 결국 이제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 하반기 정도 가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7년도에 그 양사의 좀 이익 사이클이 결국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뭐 지금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꺾일 이유는 사실은 좀 없겠죠. 그래서 뭐 상반기까지는 뭐 올해 실적을 가지고 사실은 조금 계속 상승 흐름을 갖고 결국 하반기 들어가서 내년도 그림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뭐 좀 쉬어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자체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 이번 사이클 자체는 뭐 이렇게 올해 끝나기보다는 사실 내년까지도 사실은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닐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주가라는 게 이제 미리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이클과 연관이 돼 있다면 사이클의 정점이 어디인지 예측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지금 삼성 하이닉스 주가의 꼭지점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하는 그게 건 원래 선반영이 만약에 좀 더 길게 미리 1년 전 당긴 부분이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계산적으로 그게 맞는데 거기에 엔비디아가 툭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이 더 커져버린 거잖아요. 디램이 우리가 HBM에서 디램을 수직으로 세울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아직도 출발점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HBM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직도 영업할 때가 많은 거예요. 모든 나라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 다 설립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과정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죠. 예, 초입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저승사자처럼 겨울을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하루만 쑥 지나갔고 갑자기 봄이 와서 막 햇빛이 쨍쨍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슈퍼사이클 때문에 온 것보다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등장하면서 슈퍼사이클이 땡겨진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과거의 사이클로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주식시장도 10년 주기로 조정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17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사이클 내년까지는 강할 거다. 그것도 모건 스탠리 발언이거든요. 네. 모건 스탠리 발언이 자꾸 틀린 거 보면은 2년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D램의 슈퍼 사이클이라든가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온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그게 더 많은 그 공급을 유도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는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소가 돼서 이게 똔똔이 상태,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같아지는 상황이 올 때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뭐 공급 배에는 볼 수밖에 없는데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난다는 걸 미리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전 세계 대가 다 데이터를 다 공급이 끝났을 때쯤에는 아마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인 연구원님, 전략, 그러니까 주식 전략의 측면에서 그러면 반도체 이 섹터는 아직까지도 포트에 담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저희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코스피를 볼 때 반도체를 본다 같이 보는 수준이어서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추정치를 이 업종을 따라올 타 업종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섹터로 봤을 때 조금 변화한 게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통 이제 그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원래는 이 두 기업의 매출이 그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널뛰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SK 하이닉스도 분기 적자가 나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바뀐 게 네. 원래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반도체를 분석할 때 세 가지 정도로 고려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모바일 수요, 두 번째는 PC 수요, 세 번째는 서버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모바일이라든지 PC라든지 서버라든지 다 교체 주기라는 거를 근거를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무관해진 약간 그러한 좀 변곡점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들이 원래는 뭐 스마트폰 교체 주기라든지 PC 교체 주기라든지 클라우드 서버 증설 주기라든지 이렇게 뭔가 선행하는 주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계속해서 돈을 때려붓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우리도 우리의 이제 매출액이 좀 날뛰는 걸 아니까 장기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판가를 좀 올려서 고정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영 전략도 좀 변모하는 바가 있어서 네. 이전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뷰를 그대로 갖다가 이식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하지 않군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의 그 동력은 사실 AI 투자 부음에서 이제 일어났죠. 그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최근에 또 새롭게 트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CS를 계기로 피지컬 AI, 그러니까 하면서 로봇도 주목받고 최근엔 또 스페이스X와 XAI 합병 이슈도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일단 당장 뜨거운 거는 이제 국내 항공 우주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뜨거워요. 이게 테마적 성격이 아직은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스페이스X랑 이제 거대 기업이 IPO를 앞두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이전과 다르게 무게감이 달라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앞서가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려요. 그 현실이 되면 사실은 주시장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데 이 스페이스X도 이것도 뭐 5년 안에 뭐 어떤 결과를 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앞서가는 이 상황이 너무 현실로 다가오는 게 신기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더 기회가 크지 않겠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스페이스X에 뭐 납품을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기업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에다가 휴먼로이드 가니까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현대차 그걸 따라간다 했더니 현대가 따라가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 상황이 아마 또다시 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빨리 가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는 우주 시대는 오는 거는 맞지 않느냐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정치만 안 하겠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정치 쪽에 기웃거리는 순간 주가가 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또 흔들렸으니까 CS 계기로 이제 로봇주도 부각을 받았죠.
피지컬 AI라는 이제 어젠다가 등장을 했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주가에 이제 아예 성격이 바뀌는 임팩트를 보였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실적으로 완전히 입증을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꿈을 먹고 사는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라는 이제 거대 업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또 이전과 다른 양상인 것 같고요. 예, 분명히 뭐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좀 우주도 그렇고 이 로봇도 그렇고 결국 AI 기술 자체가 새롭게 좀 진화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이 AI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떤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건 이제 로봇이 뭐 집안에 한두 대씩은 다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사실은 할 정도로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강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일단은 뭐 그냥 뭐 현대차 단순하게 그래서 뭐 투자하자 뭐 이러한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는데 하나 좀 고민 뭐 이게 다 좋다라는 부분은 다 아시는 거고 성장할 거다라는 부분은 아시는 부분들인데 네. 하나 이제 고민거리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 프로덕트 자체가 과연 그러면 언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뭐 AI라도 기본 뭐 챗GPT라든지 이러한 어떤 좀 대중들이 쓰는 어떤 상품들이 결국은 나와줘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상용화되는 어떤 단계가 과연 어느 데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로봇이라는 부분 자체가 중국에 사실은 경쟁력이 우위가 상당 부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로봇 산업 자체가 뭐 미국은 제치하고 중국의 어떤 뭐 로봇 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과연 있을 거냐라는 부분도 뭐 전 세계적으로야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의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어떤 조금 하나의 좀 의구심부탄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특히 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또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저희도 어제 이제 그 2차 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을 하더랍니까? 말도 안 나오는. 이게 사실 아직은 과잉 공급 상태다. 특히 이제 과잉 공급이라고요? 예,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보조급이 중단되고 하면서 국내 여전히 생산 능력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더구나 이제 문제 로봇하고 전기차하고 이 용량 차이가 로봇이 사용하는 게 한 2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에 못 들어가면 로봇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택도 없는 거죠. 예, 용량 기본 설비 자체가 기본이 많이 남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유동성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붐업이 될 거고 사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코스피하고는 다르게 이익 사이클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유동성을 힘으로 주가는 갈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스처럼 뭐 실적이 뒷받친다면 충분히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의 현실 자체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조금 과잉 공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제 고민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을 어저께 좀 토론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성장 산업, 우주, 뭐 로봇 다 성장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일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경쟁력이라는 부분하고 결국 이러한 또 2차 전지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지라는 부분은 조금 뭐 진짜 애널리스트 말대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에서 주류를 이루는 게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인 거고 뭐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2차 전지가 다시 뭐 작년 하반기에 ESS 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로봇이 등장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힘을 받고 있잖아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이 강력하게 부상을 하면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환매 차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이건?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아직까지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가장 높은 업종은 바이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오 투자 심리가 좀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계속 선환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이제 좀 모험 자본이나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보다 이제 연기금의 벤치마크에 일부 코스닥 지수를 좀 포함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잘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가 1,7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종목이 잘 간다라기보다는 정말 특정 기업, 특정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수혜를 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좀 유력한 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테마들의 주도주들. 예를 들면 로봇에서도 실제로 뭔가 공작 기계를 생산하고 있거나 뭐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기업. 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한다든지 네. 실제로 이제 발사체가 있다든지 이렇게 좀 펀더멘털적으로 접근을 하고 시가총액도 함께 고려하면은 코스닥이 작년만큼 코스피보다 뒤처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코스피는 5,3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국내 증시가 일단 그 이른바 워시 쇼크를 좀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워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는 양상이었는데 워시가 누굽니까? 누군지 아세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출신이라고만 나와 있고요. 매파입니까? 비둘기입니까? 그게 이제 2011년도 기준으로는 매파. 그러니까 2011년도에 QE를 반대하고 네. 반대하면서 사임하고 드라켄밀러인가 그 사람 그 회사로 가요. 그 회사에서 14년 있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추천한 사람이 스캇 벤센트예요. 스캇 벤센트가 원래는 그 연준 의장으로 추천을 받았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제국은 남겠다 그러고 자기 친구인 이 사람을 추천했고요. 이 사람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까 말 드라켄밀러라는 사람이 이 예전에 그 두 사람씩 각자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소로스의 콘덤 펀드에서는 스캇 벤센트하고 드라켄밀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켄밀러 회사에서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 정치 때마다 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의장이 된 거는 트럼프하고 교감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얼마 전에 금리 안 하면 고소할 거야. 네. 그런 말 했죠. 그 얘기는 농담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발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제롬 파월을 압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하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하고 계속 버틴겼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과 달랐던 부분인데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했냐고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케빈 워시가 과거의 이력으로 매파다라고 구분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와 교감이 있었을 거다. 그런 발언이 아마도 고소 얘기도 나왔던 것도 아닌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맞을 거고요. 결국은 저는 금리 인하를 하반기부터 상당히 빠르게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시장에서는 한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파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비둘기가 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속은 매파인데 겉은 비둘기 달고 있는 뭐 이런 형태인가요? 어떻게 좀 아십니까? 예, 뭐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매파로 저희가 인식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과거 행적 중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게 이게 양적 긴축, 양적 완화를 반대했다, 양적 긴축을 원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작은 연준을 원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매파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성향이 있지만 실제 그러한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미국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양적 긴축을 당장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12월에 미국이 지난해 이제 준비금을 통해서 지금 1년짜리 채권을 좀 매입을 올해가 한 400억 달러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폐기하기가 사실은 그건 사실 또 연준 내에 또 콘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뭐 특히 이제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운 정책이고. 그럼 앞서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을 말씀. 저도 사실은 금리 인하가 이 워시 체제에서는 상당히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 선거까지는 뭐 지금보다 한 100bp 정도는 사실은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분 발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생산성 문제입니다.
결국 생산성 자체를 상승시켜야 결국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네. 그 생산성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금리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상황 자체, 지금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자체가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을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비용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결국 이제 생산성을 자체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기업들 이런 빅테크들이 좀 더 투자도 계속하면서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서포트를 해주려고 한다면 뭐 백악관도 그렇고 미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적임자 인물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예고하는 것처럼 뭐 결국 우리가 청문회 과정, 그러니까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색깔은 내겠죠. 그거를 좀 판단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매파다, 뭐 비둘기파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이른감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조합을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중간 선거까지는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어떤 횡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장에 딱 5월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를 하고 마치고 차기 케빈 워시가 이제 이어받으면 6월에 그럼 금리 인하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일단 관심인 거잖아요. 금리 인하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단 뭐 패드워치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반반이긴 한데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원래도 이제 제롬 파월이 어쨌든 5월에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이제 동결 기조로 가져간 다음에 만약에 고용이 많이 깨졌다면은 사실 어느 인물이 오든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3분기에 한 번, 대신 4분기에 2번 좀 이렇게 갈수록 급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워시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명의 케빈이 있었습니다. 케빈 햇셋, 케빈 워시. 네. 근데 이제 햇셋이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친트럼프적인 인물로 비춰지면서 거기에다 이제 뭐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데 대신에 문제가 이제 장기금리 쪽에서 생겼습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생각보다 박스권을 쉽게 이탈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를 지목한 이유가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좀 불식시키고 나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듯해 보이는 이런 인물을 일부러 내세웠다라는 분석도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쨌든 케빈 워시가 QE에 반대를 했던 건 2011년이고 사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라든지 연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을 약간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그런 조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아직 뭐 상원의 인준이 남긴 했지만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을 두고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자산 시장이 좀 급격하게 추세가 변화된다?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어서 금은이 그때 폭락을 했잖아요. 말도 못하게 폭락을 했죠. 그럼 이것도 사실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관점이라면 말이죠. 네, 사실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해서 특히 귀금속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이제 마진콜 청산이라든지 계속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도 이제 원자재는 당연히 이제 투기 수요가 함께 들어오면서 이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투기 수요들이 좀 많이 급증을 했고 단기간 내에 누적이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은 가격이 조금씩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적인 알고리즘 매매에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고 그러한 영향이 좀 단기간 내에 나타났다 보니 사실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잘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에서 진정한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재로 계속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은 금은 사실 작년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좀 추세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장기 금리의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수요는 좀 견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서 현재 1% 이상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5,350포인트마저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화랑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런 장세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까?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포모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서 중심을 좀 확고하게 잡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지수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항들이지만 사실은 좀 소외받는 업종도 사실은 좀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이게 주가 수익률을 위해서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지수 쪽에 좀 배팅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숙 대표님께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일반인들은 사실은 가격이 비싸고 좋은 종목을 잘 못 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에 맞게끔 종목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일단 일부를 사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수 추정하는 ETF 레버리지 같은 거를 조금 들고 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정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이 유효한 상황이다. 물론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충분히 풀어주는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공포를 사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잘 견제하고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인 형. 네, 저도 앞선 분들과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지수의 절대 레벨 자체를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고르실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반도체 좋은 거 너무 다 잘 알고 이거 좋은 거 너무 잘 알겠다. 그런 이제 좀 다른 투자 니즈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배당주를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 현재 정부가 주식시장 전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ISA 개편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국내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라는 의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좀 금융업종이나 상대적으로 돈도 잘 벌고 진짜 돈도 잘 돌려주는 그러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사이드하게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화랑에 오히려 배당주에 주목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5천선을 내줬다가 다음 날에 더 큰 폭으로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냈죠. 증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또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하루 사이로 이렇게 발동을 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 투자자들이 과연 이성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도 들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